여러분, 우리 오늘 바로 7절의 수익과 비용이다 하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수익이다 이럴 때 수익의 개념은 뭐가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거래 완료 수락이라는 이야기.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BS와 그 다음에 IS가 나타나게 된 원동력, 항상 모든 붕괴나 전기나 걸쳐서 우리가 이 모델에 의해서 이 표가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자산이 늘어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부채의 자본이다 하는 말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자본과 같은 쪽은 바로 자본이 늘어난 요인, 자본의 반대쪽은 자본을 깎는 바로 비용이다. 이 자본 중심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IS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왜? 차이가 있는 쪽은 증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여기는 부채가 증가되고 부채의 감소가 돼야 되겠죠.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차이가 있는 쪽은 증가를 나타내고 반대쪽은 감소를 나타낸다 해서 바로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배울 때 원리가 이거였다 이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비용의 발생, 그리고 여기가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놓아서 바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왜? 비용의 마이너스가 수익이고 수익의 마이너스가 비용이니까 궁극은 서로가 반대적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발생만 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수익이다 그럴 때 수익은 뭐죠? 이거란 말이야. 수익은 항상 뭐가 되느냐? 상대적으로 볼 때 여기 뭐가 되죠? 자산이 증가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알지만 수익은 자산에 뭐가 되느냐? 바로 증가. 자산의 증가와 연관이 된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부채가 뭐가 되죠? 감소되는 이야기. 부채가 감소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산이 증가되든지 부채가 감소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자산의 증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순자산의 증가다, 순자산의 증가라는 말을 갖다 쓰죠. 순자산의 증가는 궁극은 델타 캐피탈을 얘기하며 자본 자체를 순자산 또는 순재산이라고 말하죠. 보통 우리가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자산은 뭐가 되죠? 플러스 재산이다. 부채는 마이너스 재산이다. 그 다음에 이걸 적극적 재산이라면 이건 소극적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은 자본을 이걸 뺐으니까 결과는 뭐가 되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순수한 재산이다. 순수한 재산이다. 그러니까 순재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순재산이 꼴 뭐가 되죠? 바로 캐피탈을 얘기하는 자본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그러면서 요 자체가 뭐가 되죠? 동일한 거. 자본이 늘어나는 거. 여기 자산이 늘어나든지 부채가 줄며 연관이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되냐? 이 골 자본의 그거다. 그럼 어디다 좀 이따 비용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자산이 감소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결과는 뭐가 되냐? 자본이 순자산의 감소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해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 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면 가끔 정확하게 끝까지 진행하는 거.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며 바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자산을 갖다 우리는 플러스 재산, 그 다음에 부채를 마이너스 재산, 자산을 적극적 재산, 그럼 부채를 소극적 재산, 그럼 자본은 뭐라 그러죠? 순재산 또는 순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순자산은 자본 자체를 의미한다는 얘기로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수익은 자본이 늘어난 걸 얘기한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이 된다 그럴 때 수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 내가 수익이 얻어졌다 그럴 때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익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보죠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실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현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일종의 실현은 어떤 걸 갖다 얘기하죠? 실제로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확실하게 수익이란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현주의라는 말은 일종의 다른 말보다는 전체적으로 돈이 실제로 뭐가 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실제 수익이 발생되어서 현금을 회수해야 된다.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잠시 표를 지우면서 궁극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어디 되냐? 회수가 됐다.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다. 그래야 뭐냐? 리얼라이제이션. 실제로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이게 뭐가 되냐면 실현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는 실현이 되는 건 중요한데 두 번째고 맨 번째는 뭐가 되죠? 발생부터 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원동력이 되는,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했다.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발생주의가 되죠. 발생주의는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는 얘기가 되는데 가득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득 요건이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실제로 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줬단 말이야. 그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되죠? 바로 기회가 올 거란 말이야. 임금을 직접 손에 쥐었다 그럴 때는 실현주의예요. 근데 그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한 원동력인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는 건 뭐가 되죠? 바로 원인이 발생되었다. 가득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가득 요건 노력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럼 발생해야 된다. 노력을 갖다 해줘야 된다. 노력에 우리가 해줬을 때 가득이 생기고 그거하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이 가득 요건에서 뭐가 되느냐? 실현 요건. 실현 요건은 어떤 걸 갖다 실현 요건이라면 실제로 요건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받았을 때 측정 요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을 때 비로 세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순번대로 본다면 뭐가 되느냐? 발생주의를 갖다 일단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발생주의의 원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상대로부터 뭐가 되느냐? 돈을 받아야 된다는 실현주의.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지. 1단계는 뭐가 되죠? 발생주의를 완성해야 돼. 원인을 발생시켜야 되지. 그럼 2단계 가면 뭐가 되느냐? 돈을 내가 회수해서 실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일명 노력을 주서 덕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드는 요건을 가득 요건. 덕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지. 실현 요건은 바로 뭐냐? 내가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수익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발생주의가 생기고 난다면 상대로부터 돈을 받아가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실현까지가 돼야 완성이다. 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일을 해줬다 이거지. 일을 했다는 가득 요건이죠. 바로 앞으로 덕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 노력을 제공했다 이거지. 노력의 제공이다 이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측정은 뭐냐 그러면 돈을 실제로 받는 거. 실제로 받는 거.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실현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수익은 반드시 발생주의 플러스 실현주의가 될 때 완성이 되고 이런 실현주의가 바로 발생주의만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서 실현까지 될 때 원동력, 노동력을 해줬다. 그럼 나는 분명히 뭐가 됐냐? 발생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원인 발생이 되지. 가득 요건이 성립되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돈을 직접 내가 수중에 받았다. 그럼 받았기 때문에 세에서 측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단계를 갖다 우리는 바로 수익이 가지는 수익은 반드시 두 가지 개념. 발생과 실현이란 두 가지가 플러스 될 때 완성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상대로부터 돈을 확실히 받았을 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게 수익의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수익을 우리가 봤을 때 수익을 갖다 우리가 보는 이 개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수익은 반드시 원인의 발생과 실제로 돈을 갖다 받는 측정이 가능한 실현주의. 요거를 갖다 우리가 가득 덕이 생겼다 이거죠. 받을 수 있는 덕이 생겼다. 여기는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 수익이 뭐가 되느냐? 완성. 즉 발생주의 플러스 실현주의라는 두 가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실현주의는 측정 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어요 체크할 수 있다 이거죠. 가득은 바로 발생을 얘기하며 내가 원인을 발생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나 이런 그림을 갖다 우리가 살짝 보면 바로 여기 뭐가 되느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발생 창출되는 과정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도표로 그려놨는데 한번 살짝 우리가 보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책의 속에서 보면 나오지만 수익이 획득되는 과정을 갖다 본다면 맨 먼저 우리는 바로 장사를 하는 기준점으로 내니까 원재료를 갖다 구입했다 이렇게 되겠죠. 원재료를 구입하자. 물건을 갖다 만들기 위하여 원재료를 갖다 구입합니다. 그럼 원재료를 구입했다면 이건 뭐가 되죠? 생산을 해야 되겠지. 생산을 해야 되겠죠. 생산이 되면 그 다음 뭐가 되냐? 물건을 판다는 얘기가 되죠. 판매가 된다. 이렇게 되죠. 판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일종의 요즘 자주 많이 쓰이는 물류. PD라고 얘기를 하죠. 물류라는 말. 바로 물건이 생산되어서 소비자 손에까지 흘러가는 흐름을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물적 유통이다. 그러니까 물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물류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외부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아웃소싱. 우리 마케팅 할 때 이야기했죠. 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회계 쪽에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원재료를 갖다 우리가 구입했다. 그러면 구입해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산. 원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죠. 이때는 얼마만큼 바로 제품이 생산이 되느냐는 진행의 속도에 따라.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갖다 5년 동안 설계한다면 1년이 지났다 그러면 5분의 1, 2년이 지났다 그러면 5분의 2. 이와 같이 진행 기준이다.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니? 하는 게 진행 기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고 생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료가 되었다. 완료가 된다면 우리는 바로 뭐가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생산이 된 시점을 갖다 완료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완료 기준이라고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완료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자연지 판매를 위하여 판매를 갖다 한다 할 때 이게 뭐가 되냐? 판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판매를 했다.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대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거죠. 대금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금을 회수한다는 얘기가 되죠. 대금을 회수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금 회수. 이걸 갖다 회수기준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금을 얼마만큼 회수했느냐에 따라 회수기준이다. 또는 회수기준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3년간 나눠서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1년째 받았다면 3분의 1, 2년째 받았다면 3분의 2. 장기 매출의 경우는 이런 연조건. 외국과 수출할 때 1년에 얼마씩 갚겠다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수출할 때 일어나는 이런 연수출은 바로 얼마만큼 대금이 회수되느냐 그 기준에 의하여 일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물류 흐름을 갖다가 두며 우리 책에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을 볼 때 재화는 그렇죠. 재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내가 판다는 얘기가 되죠. 재화는 내 있는 물건을 남에게 파니까 이건 거의 어디 되느냐 재화는 판매 기준입니다. 왜? 물건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물건 자체를 갖다 소유권을 넘기니까 이건 판매 기준이다. 그래서 재화는 실제로 보면 뭐가 됩니까? 돈이 들어오고 재화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인도했다. 그럴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재화는 철저히 판매 기준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재화는 판매 기준이다. 근데 만약에 용역이다 이럴 때 용역은 어디 되죠? 진행 기준입니다.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용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용역. 이 진행 기준은 용역. 내가 얼마만큼 일을 갖다 제공했느냐. 이게 바로 용역 기준이다 이거죠. 용역 기준은 진행된 비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는 뭐가 되죠? 진행에는 실질 요건이 뭐가 되느냐. 경제적으로 유입이 되고 현금 수입이 측정이 가능해야 되며 바로 진행에 뭐가 됩니까?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진행률에 의하여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 실현, 카드, 진행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자나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이건 뭐냐? 그럼 철저히 뭐가 되느냐? 발생 기준입니다. 왜?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봤을 때 은행과 대금을 갖다 대출받고 이자를 주기로 했다. 그럼 사인하는 순간 이미 어디 되죠?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죠. 이건 철저히 사인을 하는 순간, 발생하는 순간 발생 기준이다. 그래서 재화는 판매 기준이 0점이고 용역의 경우는 재화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금 같은 서비스의 경우는 바로 사인을 하는 순간 발생 시점을 기준적으로 잡는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우리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수익을 갖다 분류할 때 포괄해서 우리가 볼 때 영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영업외다 하는 말이 나오죠. 영업외다. 그리고 옛날은 여기 특별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 어쩌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수익 속에도 연극과 영업외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경상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경상이다. 경상은 바로 평상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지. 이건 바로 상거래와 직접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죠. 상거래와 직접 관계가 되는 걸 영업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상거래와 간접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영업외라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건 바로 경상의 반대는 뭐가 되죠? 일시적으로 어쩌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경사이다 이거죠. 비경사이다. 그러니까 옛날은 특별 스페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 특별 자리에 여러분 잘 알지만 SBU 사업의 부재성을 얘기하는 바로 계속사업, 중단사업. 사업이 여러 매체가 있으니까 계속하는 사업, 또 중간에 중단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구분하며 특별을 갖다 어디로 올렸느냐 바로 이쪽으로 올렸다. 이쪽으로 올렸다. 이 옛날은 이 특별수익이라 그래서 뭐가 되느냐 특별수익이 있었죠. 특별수익이 있어서 뭐냐 그러면 자산을 정려받았다. 자산 수정이익이라 그랬어요. 자산 뭐라 그러냐 수정이익.
누가 상대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거 평상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비경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산 수정이익. 자산에 뭐가 됐냐 그러면 정려를 받았다 할 때 자산 뭐라 그러냐 수정이익이라는 말을 쓰죠. 수정이익이다. 근데 이 자산 수정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영업이익 쪽에 끝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은 이 자리에 있다가 이런 걸 회계 제도 변경이라고 하죠. 회계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 다니고 이런 시대는 여기 있었다. 왜? 매우 비경상적이니까.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채무를 면제해 주더라. 채무 면제 수익.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워낙 사업이 안 돼서 망했다. 그럴 때 왜 되느냐? 자, 네가 70%만 갚아라. 아니면 네가 50%만 갚으면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럼 이때 채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걸 면제이익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집이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집이 다 낡았어. 그렇죠. 초기에 불났으면 다행이지만 다 낡아서 이미 감가상각이 다 된 상태에서 집값이 얼마 안 된데 이때 불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보험으로부터 예를 들면 차익을 얻었다. 보험 차익 얻었다. 이것도 이해되죠? 매우 특별하죠. 불나서 이득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옛날 요거는 뭐냐면 매우 비경상적이고 스페셜하다 그래가 요게 뒀는데 현재는 다 영업외로 올라가고 이 자리에는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으로 변경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알아두면 좋죠. 계속사업 또는 중단사업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로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사업을 쪼개 운영하는 SBU 바로 회의에서 SBU를 도입하면서 이해되죠? 그렇죠? 옛날에 여기에 특별 자리에 있던 놈을 영업외 자리로 올라갔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또 흐름을 갖다 정확히 이렇게 변경되는 걸 갖다 뭐라 그러죠? 회계 제도 변경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회계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바로 뒤에 가면 배우지만 올드 제도에 있어 새로운 제도로 변경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체인지되는 거.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 걸 체인지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 제도의 변경이라고 불러준다. 해서 8장의 과목 회계 제도 변경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며 보면은 영업은 뭐냐? 이제는 이 특별 자리에 계속 사업 중단 사업이 되고 요거는 전부 다 영업외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자, 요 두 가지를 원래는 경상이라고 하고 요 밑에 걸 뭐라 그러죠? 특별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리고 SBU가 특별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업과 영업외만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자. 이게 단기업적주의지. 그런데 스페셜한 SBU까지 따지자 이게 포괄주의다. 그러니까 요즘은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바로 이해되죠? 손익거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자본에 날 때 포괄이익, 포괄손해, 기타 포괄, 자본의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과 영업외 그리고 특별히 있는데 특별한 SBU로 갔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고 영업은 뭐가 되죠? 바로 매출과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이 뭐가 되죠? 그렇죠. 장사를 해서 돈 버는 첫 번째 중요한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업이란 말이에요. 영업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출의 원가인 A에서 B를 따여 C를 빼리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이게 원가란 말이에요. 원가인데 원가를 빼면 상품 매출 이익이 나왔지. 그렇지만 여기는 영업이익은 뭐죠? 매출액이다. 그럼 영업에는 어떤 거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활동에서 반복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되 직접이 아닌 예를 들어 뭐 이자료에 속하는 거의 태반의 이야기는 거의 여의되죠. 영업외로 봐줘라. 여기는 매출, 여기는 이자 뭐 이런 것들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 중단 사업이 특별히 되었다 하는 이야기 계속 중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이게 특별히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며 바로 개정 과목이 쭉 나와 있는데 매출은 영업 매출 이외의 장사와 우리가 관련을 가지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바로 영업외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선생님이 도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가만히 보죠. 자, 앞에 얘기했던 속에서 재화는 거의 대다수가 무슨 기준? 그렇죠. 판매.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기준이다 하는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용역은 어느 만큼 진행되었느냐 얼마만큼 진행되었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용역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5년 동안 만약에 뭐 건설 기간이 있다 그러면 1년째는 5분의 1 2년째는 5분의 2 3년째는 5분의 3 이와 같이 가는 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용역에 대한 진행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은행과
예를 들어 어떤 대차의 관계를 갖다 진행했다. 이자, 배당금, 로열리티는 사인을 하는 순간 발생주의 근거에 의하여 바로 수익은 발생이 되게 된다. 인식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다음에 아까 수익과 영업을 구분할 때 영업과 영업의 수익은 바로 주된 경영활동. 아까 얘기했지만 장사를 통한 주된 활동이 뭐가 되냐? 매출. 매출이 뭐가 되냐?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영업에는 뭐가 되냐? 부수적. 이것이 바로 매출 이외 부수적으로 그 대신 경상은 평상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지. 이게 뭐가 되냐? 일상적으로 일어나되 바로 부수적인 거. 이럴 때 영업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이자류. 이자류 계통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영업이익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특이한 뭐가 되느냐? 재화에 대한 이야기, 특이한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한번 본다면 예를 들어 위탁 판매다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앞쪽에서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위탁 판매는 바로 내가 제3자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사달라, 이럴 때는 우리는 위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하여 위탁의 매입도 있고 매출도 있는데 통상 우리는 여기는 기업 중심이 주어가 되다 보니까 위탁 판매가 되겠지. 위탁 판매가 되겠죠. 사달라 이럴 때는 원래는 위탁 매입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회계의 주어는 누구죠? 기업이지. 기업이 뭐하는 상태? 물건을 파는 상태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는 뭐가 되느냐? 서울의 갑이 부산의 을에게 물건을 대신 사달라, 팔아달라, 여기서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하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요즘은 뭐 국제화 시대니까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에 또는 베트남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왜 되느냐 그러면 제3자인 병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보내는 이 상품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적송품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 적송품도 원가와 그 다음에 적송에 따른 재비용이 있을 땐 재비용을 갖다 더한 것을 적송품의 원가로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서울의 갑이 부산의 을은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보냈을 때 적송품이 되고, 이때 부산의 을은 바로 이때 중요한 이야기는 비록 보내더라도 자기 창고에 없더라도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죠? 그렇죠. 철저히 서울의 갑이 가져. 비록 자기 창고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 창고에 있는 재고처럼 본다. 소유권이지. 그러면 부산의 을은 무슨 권을 가지죠? 통제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병에게 팔았을 때만이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위탁 판매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하는 말에 줄을 긋고, 이때는 적성품이 위탁 판매가 된 날 뭐가 되느냐? 매출이 일어난 걸로 인식한다 하는 이야기가 위탁 판매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 철저히 무슨 기준이다? 그렇죠. 판매 기준이다. 판매를 하는 순간 바로 우리가 매출이 일어났다는 기준을 잡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의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네가 사라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일종의 시용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근 시용 판매의 개념은 아까 배웠던 적성품과 같이 우리는 상품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죠? 기업이 가집니다. 비록 소비자 집의 창고에 가서 소비자 집에 뭐가 됩니까? 정수기로 이용이 되더라도 자기에 의되냐 창고에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시용 판매도 철저히 뭐가 되죠? 소비자가 판매를 사겠다는 의사. 소비자의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어떻죠? 구입의 의사가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판매가 되는 걸로. 구입의 의사. 소비자가 자기가 한번 보고 이거 괜찮대 내가 살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순간 뭐가 되냐 그러면 시용품에 대한 이야기는 회계가 판매로 인정한다. 그럼 그전까지는 뭐가 되죠? 소유권을 철저히 해야 되느냐? 기업이 가지고 있고, 비록 소비자 가정에 가 있다 할지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자기들의 창고에 있는 바로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게 시용품의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되죠. 다음에 이자나 배당금 같은 로열리티를 준다 그럴 때도 우리는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건 바로 철저히 발생주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자는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항상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며 유효이자율 그런 말을 우리는 고민하죠. 유효이자율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 더 정리를 내리죠. 바로 유효이자율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죠? 사채를 바로 할인 발행할 때, 예를 들어 사채를 현재 왜 되느냐? 3년 뒤에 내가 300만 원 주겠다. 액면가 300이란 말이야. 근데 현재 200만 원에 내가 판다. 이거 현가란 말이야. 그러면 3년 뒤에 3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건 뭐가 되냐? 미래 가치란 말이야.
그러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여기 3편이니까 복리로 따지니까 3이 들어가야 되죠. 이때 이 200만 원 현재 가치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는 미래 가치를 갖게 해주는 요 이자율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유효 이자율이라 불러준다 하는 것 정도는 케이스를 여러분이 하나 정도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게 좋다. 왜? 사채를 발행할 때 현재 200만 원에 파는데 3년 후에 300만 원 돌려주기로 했다. 그때 이 내용을 갖다 갖게 만들어주는 바로 뭐에 드냐 이자를 유효 이자율이라 그런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이자는 원칙적으로 유야유지를 적용하며 발생주의 원칙을 쓴다.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결산을 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배당이 확정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배당금이 되고 로열티는 경제적 실질 이익을 반영해서 철저히 발생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발생되는 시점, 발생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이 발생주의는 뭐의 반대? 현금주의의 반대죠.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한다는 게 현금주의라면 발생주의는 원인이 발생될 때 바로 우리는 인정하는 걸 발생주의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자 위탁 판매 경우는 판매 기준이다. 시용 판매도 역시 구입의사를 내드는 판매 기준이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이나 로열티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바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자 이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익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철저히 이제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비용이다. 그럴 때 비용은 수익의 반대적 개념을 얘기하며 바로 자본이 죽는 현상을 우리는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비용은 바로 BS로 이야기를 한다면 BS로 얘기한다면 이건 자산이고 이게 부채가 되고 이게 자본이다. 그럴 때 자본과 같은 쪽에서 자본이 늘어난 원인을 우리는 앞쪽에 배웠던 수익이다 한 말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이 늘어나는 거 델타 캐피탈이 늘어난 부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원인이 수익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본을 갖다 반대쪽에서 삭감시키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본을 줄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앞쪽에 배웠던 이야기가 바로 비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익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자산을 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부채를 줄게 하는 힘이라 그런 얘기를 했다면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 판료소로 볼 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라고 우리가 말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BS 요인이고 이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또는 발생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죠. 그래서 아까도 수익이 발생됐단 말은 바로 자산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뭐가 되냐 부채가 줄든지 그리고 그 자체인 자본 자체가 늘어나는 델타 캐피탈의 플러스 이건 동격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비용의 경우는 자산이 줄어야 돼. 부채가 늘어나야 돼. 동격은 뭐가 되죠? 자본이 주는 순재산에 뭐가 되느냐 하면 감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비용의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자산이 줄게 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바로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순자본이 감소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자산의 감소다. 순자산 또는 순재산 이런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자산이라는 말은 자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A에서 B를 뺀 순 붙었을 때 자본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아까 제가 철저히 이해되는 거는 요 개념 바로 수익으로 볼 때는 요거 동격 그 다음 여기는 비용은 요거 그 다음 동격 순재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순자산의 감소를 얘기한다 하는 비용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했고 바로 여기는 순자산에 바로 뭐가 되느냐 감소를 의미한다. 요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끔씩 순재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알아두고 아까 철저히 우리는 여기는 무슨 주의를 원칙으로 하느냐 그러면 바로 발생주의 플러스 바로 발생주의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가덕주의라고 얘기하죠. 발생했다. 거기다 실현주의, 바로 취득을 갖다 했을 때, 돈을 상대로부터 받았을 때, 이럴 때 발생과 실현이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비용은 뭐가 되느냐? 발생주의만 되어도 좋다.
발생주의만 되어도 좋다. 왜? 실현주의란 말은 내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주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 원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떼먹으며 이런 걸 회계에서 가르칠 수는 없죠. 실생활에서는 떼먹는 경우가 있지만 왜? 학문은 항상 도덕주의를 기본적으로 잡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되었다. 가덕요건만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자기는 줘야 돼. 상대로부터 받아야 되면 실현되는 것까지 되다보 여기는 발생과 실현이란 2단계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비용의 경우는 내가 남에게 시켰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반드시 준다는 가정을 깔기 때문에 비용의 경우는 발생만 되어도 우리가 봤을 때 실현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명백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순자산의 감소를 얘기하고 아까 말하듯이 바로 자산이 감소되든지 부채가 늘어나든지 순자산이 감소되는 동격 이걸 얘기하고 여기는 발생주와 실현이라면 여기는 발생주의만 있어도 완성이다. 왜? 수익은 내가 남에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원인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직접 내가 받아야 되는 취득 요건이 돼야 돼 완성이라고 보지만 비용의 경우는 나는 일을 시켰다 이거지. 그럼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나무 돈을 떼먹지 않는다면 반드시 준다는 이야기가 깔리기 때문에 여기는 실현이 필요 없고 발생주의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며 학문은 항상 도덕적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응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발생 즉시 인식하는 게 뭐냐 기간으로 분배해야 되는 게 어떠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본다면은 자, 맨 먼저 직접 대응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직접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를 할 때 매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매출의 원가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수익 쪽과 비용 쪽을 봤을 때 수익은 매출이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매출액 하는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매출의 원가라는 얘기를 갖다 쓰게 되죠. 매출의 원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은 전부 다 무슨 회계? 그렇죠.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웠을 때 상품 자기가 남에게 물건 띄워와서 파는 걸 중심적으로 잡는 게 재무회계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상품 계정을 우리가 가만히 놨을 때 누누이 걸쳐서 상품의 입장에서는 이쪽은 비용의 개념 내가 상품 장사를 위하여 얼마 돈이 나갔죠? 개념이고 이쪽은 수익의 개념으로서 뭐가 됩니까? 내가 얼마짜리 물건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IS로 착각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에 기초재고가 있고 여기가 매입액이 있고 여기가 뭐가 되냐 매출이 있다. 그다음 여기에 기말재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근데 이 기초재고 A는 이미 지난달에서 이번 달 넘어왔으니까 검증 절차를 거쳐서 왔으니까 여기는 손댈 이유가 없지. 자, 매입은 내가 매입했는데 여기서 빼주고 더해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여러 가지 매입에 따른 할인이나 애누리나 뭐 이런 건 환출 이런 건 빼줘란 말이야. 그리고 매입에 따른 재비용은 더해줘라. 그러니까 B가 결정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기말 재고를 CD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기말이 얼마 남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난달에 100 들어오고 이번에 만약에 500을 사왔다. 그럼 토탈 내가 돈 주고 사온 거는 600이지. 600만큼이 판매 가능이지. 근데 기말 재고가 여기 보니까 200이 있더라.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600원 사와서 200만큼 남아있으니까 판놈의 원가는 얼마냐 물으면 400이다. 그래서 A에다 B를 따여 C를 빼면 원가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던 이유를 여러분이 알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 기말 재고는 바로 몇 개를 남았니 하는 단가와 수량과 단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기말의 재고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왜? 이거는 이미 결정된 변수란 말이야. 이거 전부 다 나와. 이것도 결정된 변수. 여기 매출에서 빼주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빼줘라. 이거였단 말이야. 기말 재고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수량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 계속 기록이냐 아니면 실사냐 혼합이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기법을 앞에서 얘기했죠. 그럼 단가를 얘기하는 데는 개별법, 파이포, 라이포, 이동, 정 이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네 가지가 왜 되느냐 단가 결정하는 법에 우리가 뭐 5가지죠. 5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 이유가 기말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기말재고를 정확히 산정해야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직접 대응이 되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매출의 직접 대응은 매출의 원가. 이 매출의 원가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죠? 아까 얘기했던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라. 요거 A, B, C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빼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인데 여기 기말재고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바로 매출액에 직접 되는 건 매출의 원가. 다음 또 여러분 잘 아는 판매원과 뭐가 됩니까? 판매비,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뭐가 되느냐? 비용의 개념이다 하는 말로 직접 대응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발생 즉시, 예를 들어 급여. 급여는 월급이 나가는 시점이죠. 또 광고 선전비, 광고를 했을 때, 이건 바로 발생 인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분배는 감가상각, 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예를 들어 권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업권, 권리금을 얘기하죠. 20년 동안 왜 됐냐? 바로 정상적에 의하여, 정액에 의하여 상각한다 하는 이야기가 기간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은 바로 매출의 원가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의 원가나 판매비, 관리비. 그 다음에 발생 적시는 급여나 광고비. 그 다음 기간에 대한 분배는 감가상각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이걸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면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리한 이야기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상이다. 영업상의 비용은 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의 원가입니다. 매출의 원가.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판관비는 우리가 딱 정할 수가 없는 게 회사마다 판관비는 일종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한다 이거죠.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판관비인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판관비는 판매비에다가 그다음에 관리비란 말이야. 근데 이 판매비는 비교적 어떤 거죠? 판매비는 비교적 어떠냐? 일종의 하나의 밸리어블 코스트 이야기다. 바로 변동비적 성격이다 이거죠. 판매비는 어떠냐면 VC라고 말할 수 있다. 판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광고를 많이 쳐줘야 되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반면에 관리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FC 고정비의 개념이다. 그래서 판매비 관리비지만 이건 회사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판관비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건 영업적이다 이거죠. 즉 매출의 원가나 판관비는 매출을 위하여 들어간 장사와 직접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영업에는 영업 이외 부수적. 영업의 부수적. 자, 영업의 부수적인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 부수적은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거냐. 만약에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영업의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는다. 예를 들어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평가의 이익이 생겼다.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이런 등등. 장사와 직접이 아닌 부수적인 입장을 영업외로 본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소득세를 내듯이 기업이 내는 세를 갖다 우리는 법인세라고 하죠. 기업이 내는 세를 우리는 법인세라고 부르는데 기업이 내는 세, 법인세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법인세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분류하라 그럴 때 영업과 영업외 그리고 법인세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장르가 바뀌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이야기를 조금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계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시대에 따라 우리는 바뀌게 된다 하는 게 회계의 하나의 정의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이 매우 이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갖다 의해야 되죠. 그렇죠. 뭐 대학생 다닐 때 우리가 초등학교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변경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올드 제도에서 뉴 제도로 이 제도의 변경, 이 제도의 변경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체인지될 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일반적으로 회계 변경이다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오류의 수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오류의 수정이다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이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리스 제도. 이건 바로 IFRS가 되는 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지만 선생님은 과거와
바뀐 거 두 가지를 다 변경하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중고회계 배울 때 리스 제도에 대하여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책을 보다 보면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옛날의 이야기와 막 섞여가 나오고 있는 현재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기초 원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회계 변경이라는 말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올드 제도와 뉴 제도의 변경을 얘기한다. 제도의 변경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뭐가 되죠? 회계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옛날은 회수기준법이었다 이거지. 할부 판매는. 왜? 얼마만큼 돈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10달이면 10달 동안 나눠가며 의해되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돈을 준다 이거죠. 이때는 철저히 판매 기준, 회수 기준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카드로 소비자가 써버리면 의해되죠. 일괄 기업 판매자로 볼 때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뭐가 되죠? 회계 변경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다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이나 수입인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걸 갖다 현금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현찰로 본다 그러는 내용이었다면 요즘은 어디 되죠? 소모품으로 본다. 왜? 너무 사소하니까. 이렇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 옛날의 제도와 현재 제도를 갖다 바꾸며 가는 이런 제도를 갖다 우리는 회계의 변경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며 바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만사는 다 바뀌게 된다. 그죠? 모든 만사는 다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런 회계가 바뀌어야 하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정당한 이유. 첫째는 뭐가 되느냐? 환경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기업 자체가 기업 환경이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합병된다 그러면 두 가지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때 합병이 되었다. 또 인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변경되었을 때 당연히 뭐가 되죠? 중대한 공사의 변화가 있을 때 이때는 회계 변경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회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디든 너무 오랫동안 불황이 된다 그럴 때 대손율을 갖다가 경기가 좋을 때 호황일 때는 대손율을 작게 잡지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대손이 오래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업계에서 이건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대손율을 높이자.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손율 같은 게 일반적으로 다른 관용 왜? 그래야 비교 가능하니까. 기업별 비교 가능하려면 대손율을 같이 써야 된다. 그럼 이건 왜 되죠? 업계의 관용이라고 얘기하지. 이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아마 IPO는 여러분 잘 알지만 기업의 공개를 얘기합니다. 기업의 공개는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주식을 발매하는 거. 이걸 갖다 상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새로운 기업이 상장될 때 이때는 바로 기업에 맞는 제도에 맞는 옛날의 구관습을 따라다가 신관습을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예 회계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GAAPS 뭐가 되느냐? KIFRS로 바뀌었다는 거.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전 세계가 다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한국이 인정한 바로 국제 뭐가 되느냐? 회계 제도. 이렇게 바뀐 제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네 번째. 그러면 이 중에 회계 변경을 위해 확실한 근거나 제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건 뭐냐 묻는다면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는 회계 기준 자체가 아예 왜 되느냐? 변경을 요청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말한다. 그래서 1, 2, 3의 경우는 정당한 바로 기업의 입장이 필요하지만 4의 경우는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회계 변경의 유형에 대하여 한번 또박또박 따지며 따라오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안다 해도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야 중고회계 때 잘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의 유형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